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유튜브 때려쳤나? 하셨을 텐데 일단 기능의학 병원에 다녀온 후 그 검사 결과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후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소 주류의학의 소화기 내과 기준, 저는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확인하면 항상 0.00대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 진료가 26년 1월이었는데 0.06, 그보다 전인 25년 7월에도 0.06이었네요. 그 밖에 여러 수치도 거의 정상이어서 저는 10년 넘게 쭉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항원 특이 항체 검사라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예를 들어 복숭아나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그걸 먹고 금방 간질간질하고 기도가 붓는다거나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급성 알러지 요인 말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서 서서히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지만 사실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지 찾아보는 검사예요. 여기서 수치가 3 이상 나온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마늘과 계란 흰자가 5, 그 다음에 생선 대구가 4, 계란 노른자, 미리 3이 나왔어요. 마늘과 계란, 밀가루 이 세 가지 기피 식단을 하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했답니다. 한국 음식 온갖 양념에 마늘 다 들어가고 계란도 정말 흔하게 쓰이는 필수 요리 재료이고 주변에 널린 게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아무튼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날것의 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음식이라도 그걸 익혀 먹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 기왕에 검사를 했으니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참고로 삼아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먹더라도 때때로 적당히 먹자.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음식이란 걸 모를 때보다야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막 먹지는 않을 테니까 알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독이 되는 것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약 같은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음식도 유행처럼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함부로 따라하지 말자. 어디까지나 기준은 나, 내 몸의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기산 검사는 신체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대사 산물을 통해서 미세 영양 결핍 상태, 독성 물질 상태, 장내 세균 증식, 신경 내분비 활성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 필수 영양소, 항산화 제제, 해독에 대한 처방 및 신체 내 대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이요법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제가 정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주의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고 디테일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과지에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B 복합군 지표에서 비하이드록시 이소발레레이트, 읽기도 어렵네요. 이 항목이 주의를 받았는데,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지 보면, 이것은 비오틴, 비타민 B7의 결핍의 매우 예민한 표지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비타민 B7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임신, 항생제 사용, 장내세균 불균형, 항경련제 치료 등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나의 비오틴 부족을 초래한 문제 행동이 뭐였을지 대강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 쉽게 갈라지는 손발톱, 피부염, 면역 결핍, 근육 약화, 떨리는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비오틴을 보충해라 라는 얘기고요. 해독 지표에서 주의를 받은 2메실히프레이트 항목을 보면, 흡연, 페인트, 카펫, 신차, 드라이클리닝, 신너, 매연 등을 통해 유기용제인 엑슬린
자일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에 노출되었을 때 이 지표가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세집증후군이 떠올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2, 3년 주기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첫 집은 구축 아파트였고 그 뒤로 포항, 남양주, 동탄, 다시 포항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네 군데 다 우연찮게도 모두 다 신축이었었거든요. 아마 연속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던 게 좋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부분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온 데에 영향이 없지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비타민 진 스케치. 이 검사는 비타민의 대사와 관련된 유전 요인을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기서 유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C의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데 표준형과 감소형으로 구분이 되고, 만약 감소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면 그 영양소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성 형태로 충분히 변환되지 못하고 흡수가 감소하여 결핍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나는 비타민 진짜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결핍이지? 했을 때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특정 영양소의 대사 능력이 부족한 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형으로 정상인 사람보다 많은 양을 때려 넣거나 아니면 보다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인데 리포소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영양제를 보조로 섭취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은, 아까 이 성질은 유전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부모의 혈액형으로 자식의 혈액형을 유추할 수 있듯이 내 자식의 비타민 대사 유전자형도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비타민 B6, B9, 그리고 비타민 D에서 감소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비타민 B9에 대해서 감소 유전자형을 저처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비타민 B9 감소형을 갖고 있는 우리 부부의 자식은 엽산의 대사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사람마다 비타민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각자 필요 섭취량이 다를 수 있다.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는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좋은 미네랄과 나쁜 미네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제 영양 미네랄 검사 결과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엷은 청색, 흰색은 표준 범위로 정상을 의미하고, 진한 청색은 절대적 결핍 또는 과잉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모두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독성 미네랄 검사는 선생님이 자기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을 봐온 중에 보기 드물게 매우 양호한 경우라고 하시면서, 그래프가 낮을수록 흰 부분 아래에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 평소에 장어나 참치 같은 어패류 섭취에 주의하고,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킬레이션 주사라고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수액을 맞는 게 있는데, 제가 갔던 병원 기준으로는 한 번에 25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저한테는 이걸 권하지 않았고 그냥 먹는 영양제 정도로 미네랄 섭취를 잘 해주라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일반 병원에서 그 원인을 못 찾을 때 어쩌면 중금속 오염 때문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검사들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밖에 소소하게 더 있긴 한데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차차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헬리코박터랑 특히 자가 면역이랑 관련이 깊어서 꼭 알아야 하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졌고, 원래대로라면 저는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서 병원에 다시 가서 재검사를 하고 혹시 변화가 있는지
중간 점검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저는 고민 끝에 기능의학병원에 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식단 강박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기능의학으로 치료할 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처음 몇 개월은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처방 지침을 잘 지키게 하려고 좀 과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나온 음식을 원래는 체질이 바뀔 때까지 기본 1년 이상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데 도중에 단 한 입만 먹어도 처음으로 리셋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집밥만 해먹느라 너무 지치고 외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게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딱 한 번 실수로 어겨도 그간의 노력이 아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중간 점검을 했는데 혹시라도 검사 수치가 이전에 비해 별로 개선된 게 없다고 나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덜 열심히 했나, 너무너무 막 자책이 되고 이게 뭐랄까 숙제 검사 받듯이 검사 결과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커서 이 스트레스로 도리어 병이 더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만 하고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 부담.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경과를 체크하려면 재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담하면서 즉석에서 추가 검사가 결정되기도 해서 사실 닥치기 전에는 정확히 돈이 얼마가 들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얼마 들까 하면서 막연한 부담감이 있고 거기에다가 매달 드는 영양제 값도 만만치가 않다고 느껴졌어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처방해준 영양제는 총 10가지였는데 이것들이 한 달치 값이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해준 게 이 정도라고 했는데 치료를 졸업하려면 1년, 2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한 달에 나 한 사람 먹을 영양제 값으로 계속 이 정도 비용이 든다면 이것도 역시 저한테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문제.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헬리코박터 검사 예약 관련해서 착오가 있어서 제가 그 더운 여름에 애써 병원에 갔는데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던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또 급하게 조언을 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간호사가 바쁘다고 빨리 끊으려고 해서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대신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병원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그 뒤로 며칠을 기다려도 결국 끝까지 답변을 못 받았어요. 뭐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 라고 넘기기엔 저한테는 좀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이었고 그 후로 어느 때부턴가는 이렇게 병원에 가거나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괜히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만족스럽게 치료를 잘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치료를 왜 그만뒀는지 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내가 그때 이상하게 운이 나빴나 보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 병원이 흔한 것도 아니고 기왕 어렵게 결정해서 시작한 건데 그냥 계속 다닐까? 라고도 고민해 보았지만 원치 수준의 결과를 내려면 긴 시간 동안 의지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저는 내 돈 내고 이런 마음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식단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와 막연한 비용 부담까지 느끼며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의지가 약해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분수에 맞게 100점 만점에 70점짜리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절제하고 빡세게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 찍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딱 사진에 박힌 그 몸을 평생 유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는 선에서 때때로 적당히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저 자신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 안에서 노력하면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살기로 했어요.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한 게 내 몸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기능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는 쾌거는 이루지 못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